아니 다들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휴가 저는 한 번 다녔습니다. 어디요? 저는 이제 캐나다 가지고 나사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오고. 잠시 갔다 왔으면 잠시. 네, 우리 장 교수님은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돈이 안 아까워서 아 그렇구나. 깨알, 자가, 보유 지금 저랑. 그게 다라는 거야. 아니 좋죠. 예. 저는 항상 여름 휴가는 저희 고향 포항에서. 아 좋다. 과메기. 과메기는 네, 겨울에 나긴 하지만. 겨울이에요? 예. 저는 휴가를 여행이라는 걸 가본 지가 지금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로요? 예. 다른 분들 이렇게 여행 갔다 왔다 뭐 힐링했다 하면은 참 부럽기는 한데 아니 일본 갔다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일본 갔다 아니 7월 초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 난다는 썰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여행 가려던 분들이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건 대지진이 안 나고 7월 초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이게 괴담인 건지. 제가 알기로는 만화에서 누가 예언처럼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그 작가가. 네, 작가가 그랬었는데 딱 1년 전에 제가 일본에 학회 때문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대지진 위험에 대한 기사가 많았었어요. 하필이면 이제 학회에 가서 저녁 식사를 이제 거기 학회 했는데. 분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그 학회장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지진 나면 여기 쓰나미로 우리 살아남기 힘들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정말 그 공포가 진짜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바로 먹거든요. 쓰나미가 난다면 어디로 도망쳐야 되지? 도망칠 만한 높은 언덕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게 너무 밥 먹는 내내 사실은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이 많으신 분. 네, 저 불안이 높잖아요. 그걸 경험하니까 일본에 사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불안과 어떻게 보면 공포를 감내하면서 사시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진짜 대지진이 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불안하긴 하시고 우리나라도 과연 이 지진에 좀 앞으로도 좀 안전한 것인지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진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지진과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항상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도 보면 낯이 좀 익을 뿐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나와주시죠. Well, I said shake, rattle an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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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want to do right? Say it.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앉으십시오.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지진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홍태경 교수. 홍태경 교수 료에 나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우리 교수님을 1순위로 찾는다고 하는데 비결이 어떻게 되시나요? 비결이요? 예, 왜 모든 미디어가 네. 지진 이슈만 있다 하면 교수님한테 찾아갈까요? 글쎄요, 저도 난처하네요. 지진 나는 거를 좀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이 아닐까. 코난같이 좀 명지진 탐정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예, 그래서 찾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대지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발생하게 될 건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지진은 언젠가는 나기 때문에요. 여기 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납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지진은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진동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구분해내는 것들이 이제 학자의 의무고요. 학자의 역할인 거죠. 아,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지진파를 가지고 하는 연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진파. 네,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요. 예. 지진계라고 하는 곳에 기록이 되는데 네. 이 지진계에 기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의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도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네. 기상활동도 땅의 흔들림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둥 같은 것들이 치게 되면은
창문이 흔들리고 네. 그게 마찬가지로 땅도 흔들리거든요. 아, 이 때리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천둥 연구도 이 지진계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북한 핵실험을 제일 먼저 탐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지진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직접 그 지진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직접 노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이 기상청과 네. 지질자원연구원 등 이런 그 기관들에서 네네. 이미 한반도 곳곳에 지진계를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퍼머넌트 스테이션이라고 하고 네. 영구적으로 운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필요하면은 지진이 빈발할 것 같은 곳 혹은 우려되는 곳에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때 설치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터블 사이즈모미터, 이동식 지진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동식 지진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오,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진계 나 처음 보는데? 네. 귀엽다. 엄청 작은데? 예쁜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지오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오폰? 네. 예. 요 부분을 땅에다 이렇게 심게 되면은 땅의 진동이 이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하고. 요 윗부분은 이제 배터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심어 놓게 되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 배터리 또 갈러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땅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열차에다가 딱 박아놓으면 이거 열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미세하게라도? 아주 예리하십니다. 예. 사실 지진계로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가 발생시키는 진동마저도 잘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를 분석을 하게 되면 기차의 속도, 기차가 몇 량짜리인지, 기차의 축간의 거리가 얼마인지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네. 교수님. How much this item? 그렇죠. 아 좋다. How much this item? 이거는 포터블용이라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요. 요게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렴한 게 400이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센서 같은 경우에는 네. 대당 한 3천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진짜 무겁잖아요. 무거우면 잘 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냥 일부러 무겁게 만든 거예요. 잘 네, 고정되라고. 이게 설치를 할 때는 땅을 파서요. 이게 안 보일 때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분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이 모르게 잘 숨겨놓고 저희만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땅은 누가 팝니까? 대학원생이 팝니까? 아,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 일본 사는 그 친구한테 또 들어보니까 그쪽은 이제 너무 지진 익숙하니까 그냥 지진이네. 흔들린다. 예. 그런 것들 좀 잔잔해지면 다시 또 하던 일 하고.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그 학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네. 규모 5 정도가 동경 앞바다에서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을 심하게 흔들었죠. 새벽인데 네. 그 재빨리 이제 바지만 입고 호텔을 내려갔죠. 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갔더니 내려가 있는 사람이 저하고 외국인 2명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 일본 학자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랍니다. 네. 일본은 왜 유독 그렇게 지진이 자주 나는 걸까요? 일본이 위치가 굉장히 좀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곤란한 위치요. 일본의 북쪽 지역은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동경을 기준으로 남쪽은 필리핀판이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판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 지구는 네. 아주 그 두꺼운 네. 판이라고 하는 것이 맨 위에 덮고 있는데요. 판이 덮고 있다. 네, 판이 한 두께가 100k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아, 두께가 100kg요. 어마어마한 판이네. 이게 기본적으로 판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판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네. 바다 한가운데가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네. 그 태평양 같은 경우는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요. 거기서 판이 1년에 10cm씩 만들어집니다. 아, 판이 만들어집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다에서요? 네, 바다 이게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지구 내부에서 네, 바다로 위로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죠. 위로 올라온다. 네, 그리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 옆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데 예.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건 태평양 중앙해령에서부터 북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네. 일본 열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0cm씩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경으로부터 북쪽 지역인 홋카이도까지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쌓인 곳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그러고 동경 아래쪽에는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1년에 5cm에서 7cm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최근에 지진의 우려가 큰 난카이 해곡을 만든 바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판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의 전쟁이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판이 만들어지고 판이 충돌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판에서 경계가 맞물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조건이잖아요. 근데 일본 말고도 이 정도로까지 뭐 판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경계가 예. 또 있나요? 있어요? 사실 일본이 아주 최악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굳이 꼽다면 이탈리아 같은 것도 비슷하게 판의 경계부가 지나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밑에서 계속 지구 내부에서 판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생성이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판이 생성이 아예 안 되면 지금 딱 이 대지를 유지하면서 그냥 지진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지구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계속 걔네들이 판을 생성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구가 살아있으니까 겪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예. 지구는 지구 내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물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많은 열이 지구 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 핵에서부터 멘트를 통과해서 지표까지 열이 쭉쭉쭉쭉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올라온 열들은 지표에 다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을 용융시켜서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내부가 뜨겁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새로운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고 지진도 안 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구에 만약에 뜨거운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핵 내의 순환이 없게 되고요. 핵 내의 순환이 없게 되면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악인데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자기장이 있었잖아요. 없으면 실드가 없어지면은 태양풍에 다 태양풍에 그냥 다 작살나죠. 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네요. 지진을 꼭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네. 거, 안고 가야 되는 거네 지진을. 그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단층인데 판하고 판이 만날 때 이렇게 밀면서 서로 끊어지거나 네. 아니면 밀리거나 하는 게 단층 현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층 단층을 예전에 얘기를 해야 될것 학교에서 같은데요?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뭔가 끊어진다 약간 이 느낌인데 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정단층, 역단층 그림 보고 맨날 시험 보고 그러면 단층 모형을 한번 볼까요? 단층이 모형까지 가져오시고 정말 어렵게 구한 단층 모형인데요. 어렵게 구하셨어요? 네, 대학에서는 사실 이런 모형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구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을 법한 그런 모형인데요. 이거는 역단층 모양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역단층. 네.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층을 이루기 때문에 2층하고 2층하고 똑같은 이 레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는 힘이 이렇게 쭉 옆에서 미는 힘들이 가해지는데 그때 못 견디게 되고 부서질 때 다른 판이 다른 블럭 위를 올라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타구나. 반대로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곳도 있습니다. 잡아당기게 되면은 요 경계부를 타고 이 블록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단층이나 역단층도 있지만 더 많은 거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주양이동 단층이요? 요거는 단층이 힘을 받으면 서로 양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판의 안쪽에 있는 곳에서 주로 관측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들은 전부 다 주양 이동 단층으로 나타난 지진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항상 단층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단층이 곧 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아서 땅이 쪼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단층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지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 곧 단층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어디 가시다가 이제
야외에서 단층을 보셨다면 과거에 여기서 지진이 났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층 자체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던 흉터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단층이 생기면 지진이 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또 단층이 있는 곳에서 또 지진이 나기도 하잖아요.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을 받게 되면은 단층 운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멀쩡한 땅에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새로운 땅이 쪼개지면서 네. 단층이 만들어지고 지진 났네라고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땅이 쪼개진 곳이 있으면요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여기가 제일 약해요. 다른 땅보다. 그러니까 부서진 데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그 방금 뭐 단층 해서 사실은 이 땅이 움직이고 서로 끊어지고 뭐 위에 올라타다가 뭐 버티다가 튕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뭐 50kg, 100kg 되고 네. 그 뭐 중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에 사실은 그걸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그 힘의 정체가 뭐고 네. 어떻게 작용을 하는 땅 거예요? 밑에 누가 있냐는 거죠. 뭐지 이 땅을 막 판을 움직이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힘을 곧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응력이요? 응력. 말이 좀 되게 어렵지만 영어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요? 네, 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아 진짜요? 네. 지구가 받는 스트레스. 응력이 스트레스였다. 네. 그럼 이해가 쉽네. 지구가 스트레스를 뿜어대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이제 터뜨리자. 네. 이런 게 되는 거네요. 네. 응력은 힘이 일정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이런 거 네. 궁금했어요. 응력은 힘이 일정하냐? 왜냐면 우리가 또 힘 이런 거 일정하냐 아니냐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몰라요? 동위원수 해봤잖아요. 동의원서 해냈죠. 같은 공기라도 아시죠? 네. 같은 공기라도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아시죠? 데프콘님을 네.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게 바로 지진의 주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데프콘님의 이 말에서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파는 1년에 10cm씩 이동을 하고 필리핀파는 1년에 5cm씩 이동하는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매년 쌓이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고 일정하다. 일정하게 에너지가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규모 8.0 지진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이 100이 쌓이는 속도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규모 8.0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의 주기성이라고 하는 게 헛된 얘기가 아니라 이곳에 쌓이는 힘의 크기를 우리 계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만큼 쌓이는지 늘상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지진이 나야지만 해소가 되겠구나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150년 주기로 이곳에서 규모 얼마짜리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떠들썩해가지고요. 7월 초에 일본에 이제 대지진이 난다라고 아주 그냥 모두들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예측이 다 가능한 거고요. 특히 이 다츠키 료가 얘기한 이 난카이 해국 지역은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토카이 지역과 큐슈 앞바다 지역인 난카이 해곡의 난카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이 난카이 해곡 지역은 한 500년 동안 지진이 안 났고요.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인 이 토카이 지역도 170년 동안 지진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계속 나는데 이 두 지역은 안 나고 있으니까. 시기가 넘어선 거예요. 에너지는 이미 쌓였다는 건 우리가 여러 증후로 알고 왜 있거든요. 그럴까? 나야 하는 거죠. 참고 있는 거죠.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역설인데요. 예. 지금 지진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에너지가 또 쌓인 거예요. 응력이 더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 응력이라는 건 반드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만 하는 거고 언젠가는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과학 잡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도카이 난카이 지진. 네.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네. 뭐 곧 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또 응력이 축적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이 학부생 다닐 때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한 30%에서 40%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대학원 들어가게 되니까 한 50%쯤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5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요즘에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내에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80% 확률이라는 거 거의 마주치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나는 확률이나 마찬가지 거기 확률이거든요. 간다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나도 안 이상하고요. 내일 나도 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사실 이제 또 그 작은 지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지진이 계속 이렇게 오다가 대지진이 확 하고 오게 되는 그런 건지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진을 보면 예. 큰 지진 나기 전에 전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진이에요. 네. 발생하지 않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요. 장난감 갖고 너무 열중하다 보면 네. 이 장난감 노느라고 소변이 마려운데 가지도 않고 참죠. 네, 막 참잖아요. 참죠. 제 아들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이 앞이 이렇게 소변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도 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재밌으니까. 전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가 아주 많이 쌓이게 되면 조금씩 에너지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져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단층이. 이걸 이제 전진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후에 본진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진이 올 걸 예측하기도 하는데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떨 때는 큰 에너지를 갑자기 배출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 발생하기 이틀 전에 규모 7.3 지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전진이라고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커서. 예, 이미 이게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충분히 큰 지진이어서 일본 학자들이 걱정했던 건 이 다음에 이어질 여진이 어느 정도 올까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이게 전진이었고 그 후에 본진 9.0짜리가 나온 거예요. 9.0. 와. 그런데 이 7점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냐면 이 단층대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단층대를 일부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층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얘가 쪼개놓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훅 부서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큰 지진으로 발현하게 됐던 거고요. 그 전진이라는 게 계속 찔끔찔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응력이라는 게 조금씩 약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대지진이 좀 올만한 그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구도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규모가요 굉장히 큰 비밀을 담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카이 해곡에서 예상되는 최대 규모는 9.0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한 단위가 바뀔 때마다 즉 규모 7과 규모 8은 규모가 한 단위인데 에너지는 32배 차이가 나요. 규모 8과 규모 9도 32배 차이가 나거든요,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럼 규모 7과 규모 9는 두 단위 차이 나니까 더블이네. 32 곱하기 32가 돼서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규모 9.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면 규모 7.0이 1000개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규모 7도 어렵지만 규모 6이나 규모 5로 해소하려고 하면은 규모 6만 하더라도 32,000개. 예, 어쩔 규모 수가 없네. 5로 100만 개가 나야 돼요. 세소가 안 되네요. 이거는 진짜 지구가 그냥 어떻게 스트레스 푸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지진의 규모, 이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 예. 이 기본적으로 규모라고 하는 거는 지진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에너지 양을 규모라고 한다. 네. 그런데 이 에너지 양은 네. 뭐에 달려 있냐면은 단층의 면적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단층의 면적과 그 면적에 미끄러진 길이, 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서질수록 또 많이 미끄러질수록 그래서 마찰 계수가 큰 거친 면을 가지고 있는 단층 면일수록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해소하게 됩니다. 어떤 암석이냐도 그렇죠. 그래서 이 리터라고 하는 이 칼텍에 있던 교수가
1930년대 최초로 이제 규모식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지진 규모라는 개념조차도 좀 생소했던 일인데 당시 아날로그 지진계가 있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유지하고 있던 이 아날로그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 파형의 이 진폭을 가지고 자기가 명명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규모 1, 요거는 규모 2, 이건 규모 3이라고 리터라고 하는 리터? 선각자께서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규모가 리터가 개발한 규모식이 원조긴 하지만 그 후부터는 이 단층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재는 방식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모먼트 규모입니다. 모먼트 규모요? 네, 이 모먼트 규모는 리터 규모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서 만들어낸 식인데 보다 더 지진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빠르게 우리가 지진 났을 때 뭐 규모 몇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결국은 지진파를 통해서 그거를 추정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지진파의 진폭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 진폭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규모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니까 규모가 얼마니까 아 단층면의 사이즈는 얼마고 슬립의 양은 얼마겠구나 하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지진파를 활용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지진파로 단층면을 거꾸로 계산을 해낼 수도 있어요. 단층면을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큰 사이즈가 얼마만큼 미끄러졌는지가 계산이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만 하더라도 지표를 따라서 400km, 지하로 300km가 쪼개졌어요. 엄청나게 400, 300, 이 면이 쪼개졌다고요? 밑으로 300km요? 예. 와. 12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표가 기프파에 100km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판 내부로 이제 쪼개져서 들어간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판의 두께는 100km밖에 안 되는데 멘틀까지 쪼개면서 계속 들어간 겁니다. 멘트까지 쪼개면서요? 근데 우리가 그 기상청에서 발표를 할 때 보면 규모도 있지만 진도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 진도 몇 점 명의 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진도라는 거는 그러면 규모는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 양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이 한 지진에 대해서 규모값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진이라도 지진 피해 정도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가까운 곳에서는 지진 피해가 더 클 거고 멀어질수록 지진 피해가 작아지잖아요. 그 진도는 지진 피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 정도를 네. 진도라고 한다. 예. 규모 5.0에 대해서 가까운 곳은 진도 7, 8이 나오기도 하고 먼 곳은 진도 1, 진도 0까지 나오기도 하는 거죠. 피해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거리가 멀면은 그쪽에서는 진도가 작게 느껴지는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난 경보 울리는 것처럼 지진 대피 경고 같은 거를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보낸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고 경고를 보내는 걸까요? 그게 지진 조기 경보인데요. 조기 경보. 예. 네. 예. 이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측소를 활용하는 건데요. 관측소를 활용해서. 네, 이 지진파가 도착하게 되면 P파, S파라고 해서 지진파가 P파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는데 진폭이 좀 작아요. S파는 그보다 늦게 움직이는데 진폭이 커서 지진파. 예, 피해를 일으키는 건 주로 S파입니다. 그래서 이 P파가 도착한 정보를 가지고 S파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진 규모가 얼마고 어디서 발생했어. 네. 그러면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S파가 도달하기 전에 빨리 알려주는 거죠. P파는 이제 미리 우리가 접수를 한 거고 네. S파는 이제 진짜 충격이 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P가 그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우선적으로 오는 거라서 그걸 줄여서 P라 그러고 P가 팡 하고 오는 거고. 파는 이제 지진파 할 때 파동이 먼저 오는 파동. 그리고 S파는 세컨더리라서 두 번째로 오는 거. 그래서 이걸 더 쉽게 기억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P파의 P가 이 방향이니까 푸시. 푸시. 그래서 P라고 생각하고 S는? 흔드니까 쉐이크.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스프링을 잡고 이렇게 그냥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P파고 스프링을 이렇게 흔들면은 그렇게 보이는 파동이 S파인 거죠. 당연히 이렇게 흔들면은 땅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출렁거릴 거니까 피해가 크겠죠. P파가 그러면 S파보다 얼마나 먼저 옵니까? P파가 지각에서 전파되는 속도는 초당 6.5km 정도 가거든요. 6.5km. 예. 예, 그런데 S파는 초당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도달 시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P파, S파, 지진파 이건 또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그 영국의 그 지질학자 리처드 올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리처드 근데 올덤. 인도 쪽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거 왜 속도가 다른 지진파가 있지? 네. 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찾아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또 재밌는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지진 나면은 동물들이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동해에서 심해어가 잡힌다고 좀 그럽니다. 이게 대지진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조금 심해어고요. 수근수근대는데 이게 진짜인지. 예를 들어서 막 어떤 데 보면 막 쥐들이 막 확 나간다든지 동물들 있잖아요. 새가 갑자기 확 하고 막 나간다든지 막.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지진이 온다든지 네. 이게 약간 그 동물들이나 이런 그 심해어들 보면 얘네들은 뭔가 좀 미리 예측하는 약간 그런 레이더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난감. 근데 사실은 그 뭐 대지진의 전조, 뭐 심해어 출몰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대지진 안 일어난 적 엄청 많습니다. 아, 많아요? 심해어는 맨날 출몰하는데 기사화가 안 되다가 대지진이 났을 때 근데 심해어 출몰했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실험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을 느끼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지진을 예측하는 건데 어떤 생물이 지진을 예측해서 어떤 무언가를 보여줬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면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해야 쥐들은 되는데 쥐들 막 확 이동하고. 쥐들은 막. 대지진 없을 때도 확 이동할 때가 많을 거야. 원래 그래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원래도 확 뛰어다니잖아. 아니, 바퀴벌레 몇만 마리가 갑자기 건물로 확막 이동을. 약 쳤나 보죠. 약을 쳐가지고? 이게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니, 완전히 배제를 하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정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FAQ에 그러한 관찰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그런 그 지진을 예측하는 혹은 예감하는 그런 능력이 동물의 본능으로 진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런 본능이 그런 위협에 대해서 예감하는 능력이 진화하려면 자주 일어나서 잘 예감하는 애들이 자연 선택이 돼야 될 텐데 사실 그 정도의 규모 동물들을 죽이는 규모의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특정한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치가 진화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생물은 독특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연어가 뭐 길을 찾아오고 철새들이 장거리를 가고 이것도 하나하나 왜 그런지가 밝혀지고 있고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최근에 밝혀진 신기한 거는 우리가 벌레들이 해가 없을 때 먼 거리를 간 애들은 별빛을 보고 길을 찾는데요. 장거리를. 근데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보공나방이라는 나방은 은하수의 패턴을 보고 길을 찾아오고 이거 진짜요? 네, 유일하게 은하수를 보는 까지 아니, 무슨 벌레가 나방이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아. 와, 너무 낭만적이다. 와.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꼭 멸종하지 않기 위해 혹은 죽지 않기 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특히 인간에겐 재앙이지만 곤충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지진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분명 지진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생명체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근데 그거를 예감을 하려면 방금 은하수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그 이 감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지진을 예감을 한다는 것은 네. 미리 뭔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의 어떤 정보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아주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사실 저는 제 아내만 보더라도 생명체가 뭔가를 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 아내를 보고 깨닫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늘 보면 촉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드나요? 아내분이요? 네. 아, 저는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분이 바로 촉이 좋으시죠. 예. 뭔지 모르게 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네, 사람마다. 쎄할 때 있죠. 있죠. 네.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생명체에도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단측 면에는 힘이 쌓이면 압전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단측 면에는 이렇게 힘이 쭉 쌓이게 되면은 전하가 단측 면을 따라서 쭉 정렬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압전 현상에 의해서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공기 중에서는 이 지진광이라고 하는 갑자기 발광 현상이 일어나거나 특정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압전 현상에 반응을 해서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상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뭐 빛이 나오고 생명체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꼭 지진 날 때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고서도 그런 생명체가 이상한 뭐 그냥 갑자기 이 바다 밑에 있던 애가 답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바람 쐬러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진 때문은 아닐 수도 네.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전조현상으로 쓰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일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약간 화학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있죠. 지질화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화학적으로? 네. 예.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의 에너지 작용 자체가 땅속에 묻힌 방사성 동해원소들이 열을 만드는 건데 보통 걔네가 만들고 남겨지는 물질이 라돈이에요. 라돈 안 좋은 건데? 라돈이 양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죠. 네. 지하실에 있는 미국이라거나 아니면 양이 많이 노출되면. 네네. 근데 얘네가 땅에 보통 갇혀 있다가 네. 지진이나 이런 지각 운동으로 틈이 생기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빈번하게 지진이 나는 곳에서 라돈 배출량과 그 라돈 배출량의 패턴과 지진 패턴을 봤을 때 일치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미래 예측까지는 어렵지만 이게 하나의 지진의 화학적인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감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지진이 서서히 땅에 갈라져서 이 원자들이 새어나고 있다를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미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일본은 어쨌건 우리 또 옆 나라잖아요. 일본에 얼마만큼 큰 지진이 생기면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이 오는 건가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무조건 올 것 같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 중국이나 막 이런 데도 다 그냥 다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험한 네. 난카이는 사실은 제주도나 네. 한반도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게 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 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에서는 한 30m가 서로 이렇게 비껴 지나가는 운동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km, 300km가 쪼개지면서 그 단층면이 30m 정도 서로 빗나가는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안선에서 제일 가까운 센다이에서는 한 7m 정도가 지진난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7m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가 조금씩 다 그래 끌려가는데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도 다 끌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울릉도는 한 5cm 정도 끌려갑니다. 동쪽으로. 백령도는 한 2cm 끌려가고요. 끌려가는 거지 그냥. 예,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 내륙에서는 5cm, 2cm 끌려가니까 3cm가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는 끌려간 정도 차이 때문에. 아 국토가 늘어났어요? 영토가 늘어났네요. 영토가 동서 방향으로 3cm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다 균등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움직이니까. 균등하게 늘어난 셈인데요. 근데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국토 확장이 돼서 좋긴 하지만 지진학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 견고한 땅이다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느슨한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땅이 한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부서지는 땅이 한 90만 쌓여도 부서지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한반도에서 전년도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그 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도 교수님이 봤을 때는 대지진이 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지진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부터 지진기가 설치됐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진기가 최초로 설치된 거는 1978년 기상청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같이 다 레코딩을 했어요. 아, 그래요? 뭐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지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까지 합쳐서 보게 되면은 1952년 그 전란 중이죠. 6.25 전쟁 때 규모 6.3 지진이 바로 평양 이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꽤 세지 않나요? 규모 6.3이면 어마어마한 어느 지진입니다. 우리가 경주 지진이 규모 5.8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인데요. 규모가 0.2씩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가 2배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 5배 이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5배 예. 이상. 그러니까 경주 지진 5개 이상이 한꺼번에 발생한 거예요. 그 이미 52년도에 그런 지진이 네, 있었기 그런 때문에. 지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건
그 지진이 언젠가 또 일어난다는 얘기를 일어날 하는 수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그런 우리 선조들이 참 대단한 게요. 지진 피해 기록을 엄청나게 잘 남겨놨어요. 어느 고을에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 그럼 그 기록을 보면서 몇 정도였을 거다. 그럼요. 한반도 내에 규모 6 이상이 되는 지진들이 상당히 많더라. 저도 기상은 많았다 과거에도. 네. 예. 그런 게 이미 다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약화돼가지고 갑자기 규모 5.0 이상의 지진들이 막 많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큰 지진들이 우리한테 남의 일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뭐 지진 안전 국가 이렇게 배웠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네, 지금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럼 지구상에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그 지역이나 그런 나라나 이런 판의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불행히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뭐 남극이나 북극도 다 네, 남극에서도 랜덤이군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남극은 더 신기한 게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많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빙하가 용융이 되게 되면 빙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빙하가 누르던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잘 버티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힘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되게 되고 지진을 유발하는 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지진을 예측하려고 어쨌거나 이 과학자분들이 정말 뭐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진 나면 정말 모두에게 재앙이니까 예, 그 재앙을 막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지진이 안 나게 하려면 힘이 안 쌓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나 아니면 힘을 인위적으로 풀어내거나 아, 그럼 지구 뭐 판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개발해야겠네. 약간 요가 시키듯이. 그 무슨 장치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밑에서 약간 그 지구 스트레스 안 받게 스트레스를 약간 빨아들이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 난카이가 좀 아니면은 뭉쳤네 뭐 이렇게. 그 밑에 장치들을 이렇게 다 달아서 흔들어주는 자기네들의 미리 흔들어줘서 그 응력을 빼는 장치를 만들어. 우리 세대 때는 어렵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예. 그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결국은 판의 경계부에서 판이 이게 물고 있는 행위 자체가 힘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그냥 미끄러져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예요. 판과 판을 뚫게 되면은 서로 물고 있지 않고 미끄러지게 될 거다. 그러면 에너지가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게 뚫으려면은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만 하더라도 난카이 해공만 700km거든요. 인간이 뚫은 최대 깊이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바로 멘틀이 드러나는 경계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도 화성으로 좀 이주를 하니 뭐 AI가 세상을 지배하느니 뭐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첨단 과학으로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네, 사실 게 참 맞아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대지진이 나면은 무방비로 다 죽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없어요? 셈이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내진 성능을 하고 그 지진동에 대해서 견뎌내는 일 정도일 텐데요. 내진 성능이 강화되는 거는 사회적 합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 건물 지어놓고 한 70년, 80년밖에 못 쓰는 건물인데 한 200년, 300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까지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건물 쓰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한 번도 그런 지진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강한 건물을 지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적 합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예, 참 그 지구가 운동을 안 해서 그냥 지진 없는 세상에서 살려니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고. 야,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거대한 스케일로 지진을 일으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느끼니까 인간은 정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작으면 또 작은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저도 느낀 건 결국에 그냥 뭐 대재앙 온다 그러면 포기해야겠다. 역시 네, 역시 종말론자. 최근에 그 사이언스 쪽 저널을 보다가 하나 본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과연 지진이 더 많이 늘어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뭐래요? 이제 땅의 판 때문이 아니라 알프스나 이런 산맥에 눈이 급격히 녹으면서 지진이 유발된다는 증거들이 나와서 온난화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구 밑에 있는 깊은 곳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위에 쪽에서라도 좀 더 안전한 걸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그 외에는 그냥 즐겁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생물학에서는 뭐 암이면 암, 뭐 면역이면 면역, 그걸 활용하고 뭐 질병을 극복해서 암 백신을 만들고 이렇게 희망해 보이잖아요. 희망과 그렇죠. 뭔가 힘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지진은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알게 되었지만 더 잘 아는 상태로 무기력해지는 느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좀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 허망하게 끝내면 안 되고 네. 믿을 수 있는 건 역시나 우리 지진 최고 전문가 우리 홍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교수님. 네. 지진 앞에서 떨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교수님, 대지진 앞에서 과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판을 있을까요? 손으로 이렇게 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지프스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연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약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학자들은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진학자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09년도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있었던 지진이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탈리아 라킬라 지진이 규모 6.4 정도 되는 지진이었는데 당시 잔지진들이 막 많이 나니까 혹시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학자들은 이제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거 지진 전조 현상일 수도 있고 큰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의 한계로는 큰 지진이 날런지 확언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회의에서 결론을 어떻게 맺게 되냐면 아니 날지 안 날지 모른다는 이런 애매한 말로 국민한테 얘기를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 운에 맡겨야 그래서 지진의 우려가 있긴 하나 뚜렷한 징후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발생한 대지진은 한순간에 도시 모습을 바꿔버렸습니다. 규모 6.4 지진이 나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그 실종이 되게 되거든요. 엄청난 재해를 입게 되고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과 그런 공무원들을 전부 다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21세기 갈릴레오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떠들썩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학자들이 얻었던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학자의 몫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이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오히려 감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학자의 의무다. 오늘 이 학습에서도 제가 다소 위험성 있는 얘기들을 하고 듣기에 거북한 얘기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너무 과장스럽고 걱정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런 위험도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과학자의 몫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위험이라는 거에 대한 그 경고와 대비를 최대한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이니까. 그리고 우리 과학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저는 하늘로 도시를 띄워버리는. 그 아바타처럼요. 지진이다. 그럼 그냥 띄워버리죠. 쫙 뛰었다가 또 다시 지진 지나갔다 그럼 딱 또 완전 거기다 내리는. 내리는 이런 공상도 합니다. 이런 생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제 같은 느낌. 황제, 맹수 중에 맹수, 호랑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호랑이 박사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정보원센터에서 온 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분은 내 눈앞에 만날 수 없는 호랑이를 연구하냐? 말이 필요한가요? 호랑인데? 보전생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트랩 사용을 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 영어 강습을 아니 근데 과학자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여기 호랑이다. 뭐야. 아 귀여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호랑이가. 저는 한 번쯤은 수도권도 한 마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 내가. 한강에서 호랑이를 만나겠는데 이러다가.